안녕하세요. 불꽃 사다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비가 주룩주룩 왜 이리도 처량하게 내리는 건지, 이렇게 흐리면서도 비가 한참 오는 날이면 저를 힘들게 했던 시어머니의 생각이 문득 듭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저는 기억도 안 나는 어린 시절 고아원에 버려져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고아원에 버려질 때 편지 한 통이라도 남기면서 잘 부탁한다고 써있는 사람들도 꽤 있던데, 제 부모는 저를 작은 박스에 담아 이름만 달랑 남겨놓고 버렸다더군요. 부모를 원망할 만도 했었지만 저는 부모 원망 따윈 하지 않았어요. 부모라고 원망할 가치가 있어야 원망을 하는 거고, 이름도 모르고 생김새도 모르는 부모를 원망하기엔 너무 아는 게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고아원에서 사는 것도 만만치 않았고, 고아원을 나와서 더 치열한 세상에 던져졌을 때는 부모를 생각할 시간 따위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바보처럼 묵묵히 저에게 주어진 일만 했고, 부모 없다는 티 안 내려고 밝게 웃고 사람들에게도 항상 잘했어요. 피해봐도 뒤를 봐줄 부모가 없다는 생각에 내가 죄인이 돼서 미안하다 사과하고, 억울한 일이 생겨도 부를 부모가 없을 것을 알았기에 더 정직하게 살아왔어요. 사람들은 그런 저를 보면서 왜 그렇게 착하게 사냐고 물었지만, 제 속내를 아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친구들에게도 제 마음을 털어놓지 않을 정도로 저는 마음을 아주 꾹 닫고 지냈습니다. 저는 부모 없이도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공부하면서 돈 벌고 한 학기 대학 다니고, 방학에는 아르바이트 하면서 돈을 꾸준히 모아서 다음 학기 등록금을 모으고, 장학금에 보태서 한 학기 겨우 다니고 하면서 그렇게 학교도 다녔습니다. 남들 다 편하게 대학 다니고 술 먹고 놀고 하는 걸 보면서 나중에 나도 잘 살아서 저들보다 잘 살 거다라는 생각으로 다짐하면서 살았어요. 남들이 보기에 너무 억척스럽게 산다 싶었겠지만, 혼자서 사는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나름 저는 혼자서 월세방도 얻고 회사도 취직을 잘했어요. 남들처럼 요령을 바라고서 살 수 있었다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하긴 했지만, 저에게 그런 행운은 처음부터 없다는 걸 알고 있었기에 매일매일 피곤하게 사는 것이 가장 저에게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열심히 살면서 한 단계 한 단계 밟아나가는 인생은 즐거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착실하게 돈을 벌어 전셋집까지 얻은 33살쯤에 주변에 알던 아주머니 한 분이 저에게 물어왔습니다. 아이고, 이 늦은 시간에 돌아오고 무섭지 않아? 무섭긴요 뭘, 그래봤자 사람이고 요즘은 가로등도 많아서 안 무서워요. 그래, 남자친구는 없어? 데려다 달라고 하지. 아, 남자친구는 아직 없어요. 나이가 33이라고 했나? 나이가 그만큼 찼으면 결혼도 생각해야지. 그렇긴 한데 마음에 드는 사람이 아직 없네요. 아주머니가 묻는 말을 들으면서 귓등으로 흘려듣고 했었어요. 그때까지 연애를 못 해봤다는 것도 부끄러기도 했고, 지금 내 앞가림하기도 바쁜데 무슨 결혼이고 연애나 싶었어요. 하지만 그 아주머니는 끈질기게 저한테 자기가 소개해주고 싶은 청년이 하나 있다면서 만나보라고 했어요. 알겠다고 하고는 자리를 피한 후에 나중에 사정이 있다고 말을 하려고 했는데, 그 아주머니는 바로 주말에 보자면서 약속 파토 내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셨어요. 주말에 약속을 했기에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저희 집 앞으로 차가 오더라고요. 그 소개해준다는 남자분이 바로 차를 끌고 저희 집 앞으로 왔던 거죠. 바로 그 사람이 지금의 제 남편이에요. 되게 당황을 하긴 했는데 차문까지 열어주며 웃어주는 남편에게 한눈에 반해버렸어요. 절대 만나도 마음을 주지 말자 했는데, 연애를 못 해본 저로서는 그 사람의 행동 하나하나가 너무 떨리고 기대를 하게 됐어요. 말 한마디 한마디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착한 사람이 다 있고 매너가 좋을까 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집안 교육이 되게 잘 된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런 걸 잘 모르지만
보통 매너가 있고 성품이 바른 사람들은 부모가 그렇게 많이 가르쳤기에 그런 모습이 많이 보였습니다. 만나는 내내 저를 즐겁게 해주고 다정한 말과 행동이 이런 게 행복이구나 싶었어요. 밀어내고 싶었지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나에게도 이런 행복이 올 수 있는 건데 내가 이 사람을 밀어낸 후에 이 사람 외에는 나에게 다른 이런 행복이 없으면 어쩌지 하는 불안감이 느껴졌어요. 그렇게 고민을 하다 보니 남편이 이끄는 리더십에 이끌려 계속 만남을 지속하게 됐고 결국 저희는 사귀는 사이가 되었어요. 남편은 제가 부모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런 건 굳이 중요하지 않다면서 말을 했어요.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날 수 있었으면 누구든지 그랬을 거야. 그렇지만 부모가 자식을 버린 것은 선택이잖아. 자기가 부모가 없는 건 부모의 잘못이지 너의 잘못은 아니야. 그러니 나 믿고 따라와. 내가 자기의 부모, 형제, 가족이 되어줄게. 남편의 그 말이 정말 진심으로 와닿아서 무너져 내려버렸어요. 한참을 그렇게 울고 나서 얼굴이 부었는데 남편은 그저 웃으면서 저에게 자기 말이 그렇게 감동했냐고 장난치면서 다독여줬습니다. 제 인생에서 누군가의 앞에서 그렇게 많이 운 적은 처음이었는데 그걸 무한하지 않게 받아줘서 더 고마웠던 것 같아요. 저희는 2년 정도 연애를 했어요. 그리고 2년이 지나고 난 제 생일에 남편은 저에게 꼭 주고 싶은 것이 있다면서 제 손에 반짝 빛나는 반지를 하나 껴주었습니다. 딱 봐도 이건 프로포즈구나 싶어서 받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남편은 저에게 확신 있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2년을 만나면서 자기를 믿지 못했다면 반지를 빼라고요. 하지만 반대로 2년 동안 자기가 믿을 만한 사람이었다면 끝까지 가보자고 말을 했어요. 그 말을 듣는데 내가 이 사람과 결혼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기서 끝일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 남편하고 헤어질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왠지 그 말이 우리 헤어지자는 말 같아서 눈물이 나왔어요. 남편은 울리려고 한 말 아니라고 너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저를 달래주었어요. 그렇게 울리려고 한 건 아닌데 우리가 헤어지면 너무 슬프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반지 절대 안 빼겠다고 말을 했어요. 남편은 그제서야 마음이 놓였는지 고맙다고 말을 했어요. 고마운 건 바로 저인데 남편이 기뻐해주는 얼굴에 더 감동했어요. 하지만 저에게 고민이 있었어요. 바로 남편의 부모님이었죠. 시부모님이 될 분들이기에 제가 마음에 안 들까봐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분명 부모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두렵기만 했어요. 결혼을 결정하고 남편은 부모님 뵈러 가자고 몇 번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제가 선뜻 마음을 내켜 하지 못했어요. 갔다가 부모님이 반대하시면 어쩌지? 만약 우리가 헤어져야 한다면 그걸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서요. 하지만 계속 미룰 수는 없었어요. 결혼을 할 거라면 언젠가 부딪혀야 하는 현실이었기에 아주 단정한 옷을 차려입고 남편의 집으로 같이 방문을 했습니다. 남편의 부모님은 인상 좋은 분 같았습니다. 그런데 첫날 찾아갔을 때 정말 한마디도 말씀을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저에게 말 한마디 걸지 않는 싸늘한 분위기에서 식사를 마치고 오니 정말 얼마나 마음에 안 드셨으면 저한테 그러셨을까 하는 생각에 밤을 지새울 정도로 힘들었어요. 마음이 계속 착잡한 상태였는데 다음날 남편에게 연락이 와서는 한 번 더 놀러 오라고 그러셨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싫어서 저한테 한바탕 쏟으시려고 하시나 하는 마음에 마음을 졸이면서도 방문을 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오히려 저에게 인자한 미소를 지어주시면서 지난번에는 좀 불편하게 했던 것 같아서 미안하다면서 말씀하셨어요. 어른들이 먼저 사과하시는 일은 거의 없는데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왠지 걱정했던 마음이 사르르 녹아내렸어요. 남편이 그렇게 바르게 컸으니 시부모님들은 어떤 분들일까 생각도 많이 해봤는데 생각보다 좋은 분들인 것 같아서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전부터 저는 시어머니의 쌀쌀한 말과 행동에 상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에게 항상 차갑게 말하시는 부분이 있었어요. 왔으면 인사부터 제대로 해야지. 고개만 까딱이는 건 어느 나라 인사법이니? 죄송합니다. 안녕하셨어요. 다음부턴 입 아프게 여러 말 하게 하지 마라. 나 예의 없는 사람 딱 싫다. 시어머니는 저에게 냉대하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되게 성격도 좋으신 분이라고 소문났고 표정만 봐도 주위 사람들에게는 평판도 좋으시다고 다정하게 하시는데 저에게만은 웃음이라곤 일절 보이지 않는 모습이셨어요. 때론 슬픈 눈빛이 어린 것 같기도 하고 평소에는 저를 따끔히 혼내실 때가 많았습니다. 저는 솔직히 그런 생각도 했어요. 내가 부모가 없다니까 좀 마음에 안 들어서 함부로 하시는 건 아닐까, 내가 뭔가 잘못한 부분이 눈에 계속 거슬리시는 건가 싶었어요. 시어머니에게 잘 보이려고 몸에 좋은 건강식품이나 선물도 가끔 사들고 가면 오히려 호통만 날아왔어요. 여자애가 그렇게 돈을 헤프게 써서 어떻게 살림을 하려고 하니? 그리고 건강식품은 아무나 먹는 거 아니야. 몸에 맞는 걸 사서 먹어야지. 저는 나름대로 잘 보이고 싶고 좋은 모습을 보이려고 그랬던 건데 시어머니는 그런 저에게 늘 차갑고 따끔한 말로 일침을 놓으셨어요. 되게 속상한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결혼을 안 하는 것도 생각해봤는데 저는 남편 없이는 절대 못 살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나에게 이토록 잘해주는 사람은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데 제가 이 사람을 포기하면 제 인생에 있어서도 다신 이런 사람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저 다 웃으면서 참고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정말 안 올 것 같은 결혼이 다가왔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날벼락 같은 이야기를 하셨어요. 너희 결혼해서 3년은 들어와서 살아라. 갑자기요? 왜? 시어미랑 산다고 하니 온몸에 두드러기라도 날 것 같으냐?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뭐라 할 말이 없어서 괜찮다고 하고 알았다고 했지만 마음이 마음 같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어머니가 왜 그러신지 잘 모르겠다고, 그런데 마냥 나쁜 뜻으로 같이 살자고 하시는 거 아닐 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저는 속으로 아무리 좋은 뜻이 있다 한들 같이 살게 되면 분명 부딪힐 게 뻔하고 힘들게 살 게 뻔한데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되는 거였죠. 남편은 자기 어머니가 심하게 굴면 자기가 막아줄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말고 같이 잘 살아보자 했어요. 그리고 그 3년이란 기간 동안 바짝 모아서 집을 사던 집을 짓던 나가서 살자고 말입니다. 남편의 말을 들으니 미래가 그려졌어요. 부모님 밑에서 살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돈을 아낄 수 있을 거고 제가 잘 못하는 게 많은데 어른들 모시고 살면서 배울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제가 부모 없이 자랐기에 조금은 부모의 따뜻한 품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있을 일이라면 부딪히고 나서 생각하자는 생각으로 결혼을 돌입했습니다. 결혼식 전부터 시어머니는 시댁에 갖은 사람들을 다 불러서 저희를 소개시켰어요. 그런데 문제는 밖에서 뵙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그 손님들을 다 만났다는 거죠. 쉬는 날마다 손님들이 집에 오시는데 음식도 시키는 게 아니라 일일이 다 만들어야 했으니 제가 얼마나 몸이 축났겠어요. 남편은 손님들이 너무 많이 온다며 어머니한테 그만 좀 모시라고 했지만 어차피 할 거 한꺼번에 다 해야지 그걸 미뤄두면 뭐하냐면서 바싹 시키는 모습이셨습니다. 매일 밤마다 제가 몸이 힘들어 끙끙 앓자 남편은 저의 어깨를 안마해주면서 새벽까지 저를 돌봐줬어요. 그런 남편이 없었다면 아마도 도중에 도망을 갔을지도 모르겠네요. 시어머니는 요리는 여자의 손맛이 있어야 한다며 하나씩 알려주시긴 했습니다. 제가 혼자 살다 보니 요리를 배울 일도 없었고 한 번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집으로 불러서 한 적이 없었기에 열심히 시어머니가 가르쳐주는 대로 따라하긴 했어요. 혼자서 살았을 땐 밥을 어떻게 했어?
그냥 솔직히 밥 거의 안 해 먹고 살았어요. 혼자 있으니 당연히 밥맛도 없고 저 혼자 먹으려고 밥 파는 것도 싫어서요. 그러니까 그렇게 빼빼 말랐지. 누가 보면 아프리카에서 시집 온 줄 알겠어. 내가 솜씨는 좀 있으니 배워서 정연이가 늦게 들어올 때도 밥해서 챙겨주고 밥 좀 잘 챙겨 먹어. 네, 사실 그때는 시어머니한테 계속 당하다 보니 정말 자기 아들 하나 끔찍하게 생각하는구나 싶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가족들을 위해서 한 끼도 밥을 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고 하셨어요. 정말 매일매일 끼니 때마다 밥을 할 정도로 가족들의 식사 건강을 늘 챙기는 분이셨던 거예요. 저는 혼자 살았고 그런 것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기에 가치관이 다르다 싶었어요. 그래도 이왕 같이 살고 있으니 하는 수 없이 3년이 꼬박 죽었다고 생각하고 시어머니 뜻에 따르자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정말 매일매일 바쁘신 분이었어요. 그러면서도 뭔가 있으면 꼭 저를 시키시곤 했습니다. 원래는 시어머니가 일주일에 한 번씩 시아버지와 남편의 옷도 다림질 하셨는데 저에게 그것도 맡기시는 거였어요. 어머님, 저 다림질 못 해봤는데요. 다림질이 뭐 타고나서 하는 거라니? 그냥 시키는 대로 열심히 하면 되지, 안 그래? 시어머니는 또다시 톡 쏘는 말투로 저에게 따끔하게 훈계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림질을 하면서도 속으로 구겨지지 않는 옷을 사서 입으면 편할 텐데 왜 이렇게 덥게 이런 것들을 꼭 해야 하나 싶었어요. 돈이 없으신 집안도 아니었고 그냥 세탁소에 맡기면 편할 텐데 하는 생각도 있었고요. 아마 저도 그때는 조금 철없었고 그런 자질구레한 일까지 하는 건 시집살이다 생각했고 하기 싫어서 그런 생각을 했던 거겠죠. 다림질 거리를 정말 잔뜩 쌓아놓고는 시키시는데 진짜 짜증이 나기도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저를 보면서 참을성도 없고 인내심도 없다면서 시어미가 시키는 게 그렇게 안 입고 오면서 결혼을 못하러 했냐고 타박하셨어요. 그때의 심정은 진짜 남편만 아니었으면 요즘 누가 이런 거 이렇게 하면서 사냐고 그랬을 것 같아요. 다림질을 다 하고 방으로 들어가니 남편은 편하게 낮잠을 자고 있더라고요. 괜히 그런 남편이 미워서 옆구리를 콱 꼬집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은 큰 소리를 내면서 일어났고 그런 남편과 좀 다퉜어요. 남편은 다림질하기 싫다고 하지 왜 그걸 굳이 다 했냐고 했지만 제 입장에서는 시어머니가 시키는데 안 하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렇다고 제가 집에서 딱히 집안일을 하는 것도 아니었는데 어머니가 시킨 일을 안 하면 그게 불효자가 아니고 뭐겠어요. 사실 저도 남들처럼 사랑을 받고 자랐다면 그게 좋은 일이고 도와드리면 좋은 거다 생각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자꾸 시어머니가 저를 미워하신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서 시어머니한테는 정작 말씀을 못 드리면서 괜히 남편에게 짜증을 내었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걸 다림질 한 것을 가지고 오신 시어머니가 들어버린 거 있죠. 안 입고 오고 하기 싫으면 나한테 말하지. 어디 아녀자가 지 서방에게 징징대길. 옛날 같았으면 소방 맞고 눈물 다 빠질 때까지 혼났을 건데. 어디 여자애가 입도 가볍고 행동도 굼뜨고. 넌 내 딸이었으면 시집도 안 보냈어. 알아? 시어머니는 정말 화가 나신 듯 했어요. 남편은 중간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고 저는 시어머니께 죄송하다고 말을 하려 했는데 문을 쾅 닫고 나가버리셨습니다. 남편에게 어떻게 하냐고 하니 가서 사과드리면 어머니 마음도 풀리실 거라고 남편은 저를 위로했어요. 남편과 시어머니 방으로 가서 죄송하다고 무릎 꿇고 사과했습니다. 시아버지는 갑자기 왜 무릎까지 꿇고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시어머니는 들은 채도 안 하셨어요. 저는 남편을 툭툭 치면서 같이 사과하라 했고 남편은 눈치껏 시어머니에게 자기도 잘못이 있다면서 너무 나무라지 말아달라 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그 말에 시어머니는 더 화가 나신 듯 했어요. 아무리 남편이 잘못을 했다고 해서 그렇게 남편에게 화풀이를 하면 남편이 뭐가 되겠느냐며 그렇게 살 바에 그냥 처음부터 결혼하지 말지 그랬냐고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자꾸 다투다가는 어차피 이혼할 텐데 뭘 참고 사냐고 지금이라도 갈라서라고 호통을 치셨어요. 저는 시어머니의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렇게 힘든 일도 아니었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었지만 그렇다고 그걸 가지고 남편하고 이혼하라 마라 소리까지 치실 거라곤 생각도 못했거든요. 저는 그런 시어머니가 좀 미웠지만 그렇다고 그 자리에서 시어머니의 말에 말대답을 하기도 힘들었어요. 그냥 눈물만 흘리면서 죄송하다 했고, 시아버지와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저렇게 울면서 그러는데 그만해도 되겠다고 하면서 말렸습니다. 시어머니는 호락호락하신 분은 아니었어요. 제가 그렇게 우는데도 눈 하나 꼼짝 안 하시고는 그렇게 죄송하면 일주일 내내 저보고 밥을 차리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뭘 한다고 밥을 차릴까 싶었는데 시어머니는 그동안 배운 걸로 맛이 있든 없든 밥을 차려보라고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회사에서 나와서 밥을 차려야 했는데 시어머니는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나와서 차리라고 하시는 거였어요. 아무리 제가 잘못해도 이렇게 저를 벌 주시는 건 너무 하시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들이라면 이걸 이해하겠어요? 무슨 학교도 아니고 저를 이렇게 굴려먹는 걸 보면서 시어머니가 말한 3년의 기간이 뭘까 싶기도 했습니다. 그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를 아주 당신의 며느리로서 확실하게 잡아갈 기간인가 싶기도 했고요. 일주일 정도 시어머니의 말씀대로 매일 새벽에 일어나 밥을 차리고 점심시간에는 약속이 있다며 나가서 먹겠다고 부랴부랴 와서 점심을 차리고 저녁에도 칼퇴해서는 바로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저에게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안 하셨어요. 오히려 아직은 반찬하는 솜씨가 전혀 늘지 않았다면서 이제부터 주말 밥상은 저보고 차리라고 했습니다. 저는 한숨이 푹 나왔어요. 어떻게 주말 밥상까지 저에게 차리라고 하시는 건지 저도 회사에 다니고 있고 쉬고 싶었어요. 어머니야 하시는 일이 없으시니까 하실 수 있는 거겠지만 저는 상황이 다르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그래도 시간은 잘 가더라고요. 지겨운 시집살이 언제 끝나나 싶을 정도였는데 시간은 하염없이 잘 흘러가는 듯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에게 가끔 뜬금없는 질문을 해오기도 하셨습니다. 혼자 살면서 외롭지는 않았었냐, 외로울 때는 어떻게 했냐 등등이요. 냉혈한 같던 시어머니가 그럴 때는 왠지 또 저를 측은하게 보는 것 같아서 저도 마음을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랬겠지 하면서 이제 가족이 생겼으니 가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말로 말끝을 맺으셨어요. 그리고 가능하면 이제 결혼한 지 1년도 넘었으니 남편과 상의해서 귀여운 손주도 보았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거였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안 한 건 아니었는데 회사 다니면서 살림하랴 많이 피곤하기도 해서 아이 갖는 노력은 하고 있지 않았어요. 남편도 분가를 하고 나서 아이를 가지는 게 우리 서로에게 좋겠다고 생각해서 타협을 봤던 거였고요. 갑자기 어머니가 손주가 보고 싶으시다고 하네. 갑자기 왜 그러신데? 우리는 어차피 분가 후로 결정했으니까 그때 가지겠다고 이야기를 하지 그랬어. 아휴, 당신이 내 입장이었어 봐. 어머니한테 그 말이 떨어지나. 뭘 아닌 건 아닌 거지. 지금 아이를 가지는 게 좀 그렇지 않아? 그럼 다음에 이야기 나오면 당신이 잘 말씀드려. 며느리라는 입장이 아무래도 시어머니에게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 어려운 게 있잖아요. 게다가 아이를 갖는 건 지금 시기상조다 말하기도 그래서 그냥 어물쩍 넘어가게 되었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 다음날부터 난리였습니다. 방을 따뜻하게 해야 아이가 잘 들어선다면서 날씨가 추운 것도 아닌데 보일러를 뜨끈히 키셨습니다. 더운데 시어머니 눈치를 보니 아무래도 그걸 끌 수도 없었어요. 그리고 평일에 어머니가 음식 하실 때는 임신에 좋은 음식, 자궁에 좋은 음식들을 해주시는 거예요. 먹기 싫은 음식들도 상당히 많았었죠. 그래서 안 먹으려고 했는데 시어머니가 계속 눈치를 주시니 안 먹을 수도 없었어요.
억지로 꾸역꾸역 먹다가 체한 것도 여러 번이었습니다. 제가 체해서 밥을 못 먹는다고 하면 그건 그것대로 고역이었어요. 시어머니는 몸이 차서 체하는 거라며 직접 바늘까지 들고 와서 손을 따주시려고 하는데 그것도 너무 싫었어요. 저는 체했을 때 약이나 먹고 쉬는 게 좋은데 손발까지 다 따주시는 시어머니한테 싫다고 말하기도 그렇고 발까지 그렇게 만지시는데 불편하기도 했습니다. 남편에게 시어머니 좀 말려보라고 했는데 오히려 남편은 자기도 어릴 때 그렇게 따면 괜찮았다면서 잔말 말고 그냥 받으라는 거예요. 물론 따고 나서 좀 괜찮아지는 걸 느끼긴 했지만 마음이 편하진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내내 아이 귀에 딱지가 않도록 말씀하셨어요. 손을 따주시는 것도 약 같은 건 함부로 먹지 말라면서 그런 게 몸을 망치는 거다 하셨습니다. 하나하나 생활 습관까지 간섭하기 시작하자 그때부터는 저도 한계에 이르렀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진짜 오로지 임신만 생각하시는 분 같았습니다. 남편에게도 임신하기 위해서 노력 좀 잘하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시는데 시아버지 앞에서 민망해서 얼굴이 벌개지는 건 일쑤였어요. 정말 말로 다 하면 얼마나 말을 해야 할지 모르지만 걷는 걸음걸이도 제 마음대로 못 걷게 하고 회사에서 회식이라고 술 한 번 마시고 들어왔다가 정말 큰 호통을 들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도 우리 며느리가 임신한다는데 좋은 거 뭐 없냐고 물어보셨다고 해서 지나가다가 마주치는 동네 분들이 자꾸 저보고 언제 임신하냐며 지금 딱 임신해서 살면 아이 보고 예쁠 텐데 어서 들어서야 하는데 하는 그런 걱정들이 너무 듣기 싫었어요. 사람들마다 다 듣는 것도 피곤한데 집에서는 집에서대로 자꾸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집에 들어가는 것도 싫었습니다. 친정이라도 있으면 도망이라도 가 있을 텐데 그것도 아니었으니 제 생각하는 결혼과 너무 다르고 내가 생각하는 가족과는 너무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왜 이렇게 나를 오도 가도 못하게 만들고 움직이지도 못하게 만드는 걸까요? 진짜 그때는 이런 게 결혼이라면 안 할 거라고 100번은 넘게도 후회했던 것 같았습니다. 집에 들어가기 전에 괜히 다른 길로 돌아서 집에 들어가곤 했습니다. 제가 자꾸 늦게 들어오자 시어머니는 매일같이 나오셔서는 저를 기다리셨어요. 아녀자가 일찍 다녀야지. 요즘 세상이 얼마나 험한 줄 알아? 그리고 혼자 다니면 아줌마인 줄도 모르고 잡아갈 수도 있다니까. 시어머니는 저에게 걱정 어린 소리를 던지셨지만 오히려 저는 그게 걱정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어머니가 나를 깎아내리고 비하한다고만 느껴졌어요. 매일 그런 생활을 하다가 한 사건으로 저는 드디어 터졌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날따라 괜히 더 기분이 안 좋으신 듯 했습니다. 뭔가 불편하신지 말씀도 한마디도 안 하고 계셨어요. 조용히 눈치를 보면서 청소를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는 대뜸 저에게 그러시는 겁니다. 너 네가 외롭게 자랐다고 애도 안 가지려는 거냐? 애 갖기 싫은데 억지로 그러고 있는 거야? 제가 우물쭈물하고 있자 시어머니는 화가 잔뜩 나신 것 같았어요. 그래, 부모 사랑 못 받았으니 아이에게도 부모 사랑을 주고 싶은 마음도 없는 거겠지. 그래, 알았다. 그냥 다 때려치우고 너 살 대로 살아라. 어머니, 그게 아니라요. 말대꾸하지마. 어디서 어른 앞에서 말대꾸를 해. 네가 잘못했으면 그냥 들어가서 네 할 일이나 해. 괜히 뭐 다른 것에 화나신 것 같은데 저한테 그렇게 불같이 화를 내시니 저도 기분이 좋지는 않았어요. 어머니, 화가 나신 걸 왜 저한테 푸세요? 제가 그렇게 만만하세요? 시어머니는 제가 화를 내자 저를 쳐다보시는데 저도 물러서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언제 너한테 화풀이를 했대? 너가 말로 나를 기만한 건 생각 안 하는 거니? 제가 무슨 기만을 해요? 없는 말 지어내지 마세요. 임신할 생각도 없으면서 시어미가 여태하는 걸 우습게 지켜본 게 기만 아니고 뭐니? 너 내가 해준 음식 먹기 싫어서 몰래 갖다 버린 걸 내가 모를 줄 알아? 처음에는 시어머니가 해주신 음식을 먹긴 했지만 이후에는 먹기가 너무 힘들어서 몰래 다 먹었다고 하고 갖다 버리곤 했는데 그걸 들켰었나 봐요. 시어머니가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 입을 열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더 화를 내셨어요. 시어머니는 자기가 화난 건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직 임신 생각이 별로 없다고 하면서 집에 와서는 임신 준비를 하는 척하고 준비를 하지 않았다는 것에 화가 났다고 했어요. 그게 자기를 속인 거라고 하면서요. 그건 정말 사실이긴 했지만 저도 나름의 사정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제가 무슨 말만 하면 말대꾸한다고 하시고 또 제가 임신을 좀 늦게 하고 싶다는 의사를 내비쳤을 때 그 나이에 애도 생각 없으면 안 낳겠다는 거 아니냐는 듯 말씀하셨잖아요. 어른에게 그렇게 큰 소리를 치면 안 된다는 거 알면서도 당시엔 주체가 안 됐어요. 어머니도 말을 험하게 하시고 저도 어머니와 한참을 싸웠습니다. 서로 울면서 자기가 억울하다고 하는 상황이 되었고 외출했다가 돌아온 남편은 저와 시어머니가 울면서 싸우자 일단 뜯어 말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안정을 취하시느라 방으로 모신 뒤 남편은 저와 함께 집을 나섰어요. 그리고서 공원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남편은 이제 같이 산 지도 꽤 됐는데 아직도 어머니의 비위를 맞추기 힘드냐고 물었어요. 그런데 사실 비위 맞추는 게 아니라 어머니는 어머니의 뜻대로 모든 걸 하시는 것 같은데 왜 내가 거기에 맞춰서 살아야 하냐고 내 의견도 없이 그렇게 쥐죽은 듯이 있어야만 한다는 게 제 입장으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도 제 이야기를 듣다 보니 한숨을 푹 내쉬더군요. 남편도 저의 말이 맞다고 생각은 하는데 같이 사는 이상 어머니와의 트러블을 만들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았어요. 그래서 가족회의를 열자고 했습니다. 제 입장으로서는 가족회의를 하는 것이 좋았어요. 그래야 내 할 말을 당당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시아버지도 들어오시고서 저희 네 사람은 둘러 앉아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많이 화가 나신 건지 한마디도 안 하고 앉아 계셨고 시아버지와 남편 둘이서 상황을 중재했어요. 남편은 이렇게 안 맞으니 우리가 분가를 하겠다고 먼저 제안을 했고 시아버지도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다 했지만 시어머니는 그건 절대 안 된다고 나섰습니다. 시아버지도 시어머니가 그러시자 마음을 바꿨고 저는 왜 그렇게 분가를 반대하시는 건지 이유라도 대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시어머니는 입을 꼭 다무시고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곁에 있는 사람들이 다 답답해 하는데도 시어머니가 입을 열 것 같진 않으셨습니다. 저희는 그럼 어머니가 원하시는 걸 말해보라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잠시 생각을 하는 듯 하시더니 자기는 다른 건 없다고 하셨습니다. 진심으로 저희가 아이를 가지고 가정에 충실해지길 바라는 것이 자신이 원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3년이라는 그 기간만 시댁에서 같이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물러서질 않으시니 저희가 거기에 또 맞춰야 하는 입장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아이를 안 가질 건 아니었는데 어머니가 옆에서 너무 안달복달하시고 무리하게 임신에 대해서 과민하게 신경 쓰시는 게 부담이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것만 아니라면 저희도 임신하고 아이도 낳고 싶은 생각이 있다고 하니 마음이 좀 풀리신 듯 했어요. 그러나 저희에게 사과는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너희가 시어머니가 돼봐야 그 기분을 안다고 말씀하시는데 모든 시어머니가 어머니처럼 구는 건 아니잖아요 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다 삼켜졌습니다. 시아버지의 중재로 더 이상은 저희의 임신에 시어머니가 관여하지 않기로 했고 저희도 시어머니가 간섭하지 않는다면 열심히 이세를 가지기로 타협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해는 가지 않았어요. 왜 그렇게 시어머니는 저를 그렇게 괴롭히는 건지 아니 100번 양보해서 시어머니니까 손주를 보고 싶은 욕심은 이해가 가지만 시댁에 들어와서 살면서 애를 빨리 낳으라고 하는 것을 누가 좋다고 여길 수 있을지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렇게 한 번의 풍파가 지나갔고 저는 시어머니와 단절이 된 듯 며칠 동안 말도 없이 지냈습니다. 시어머니도 어디 다니시느라 바쁜 듯 하였고 저도 직장일로 나름 살림도 해야 하니 바빴어요. 며칠이 지나자 시어머니가 먼저 말씀을 꺼내시더군요. 이거 베개에 넣고 자렴. 시어머니가 건넨 것은 부적 한 장이었습니다.
제가 더는 상관 안 하신다고 하셔놓고 이런 걸 왜 주시냐고 따져 물으니 시어머니는 내가 내 돈 주고 사왔다는데 그깟 부적이 뭐라고 베개에 넣어놓고 자라는 시어머니의 말이 그렇게 고깝게 들리냐고 하셨어요. 저는 그런 시어머니에게 큰 실망을 했어요. 분명 가족 회의까지 하면서 더 이상은 이야기하지 않기로 해놓고는 부적까지 써오셔서 저에게 내미시는데 황당해서 부엌 식탁 위에 부적을 탁 얹어두고는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가 들볶지만 않아도 임신이 되려고 하면 알아서 잘 될 텐데 왜 그렇게 모든 걸 자기 멋대로 행동하시는 건지 기분이 나빴던 거죠. 저는 이후로 시어머니와 마주치기 싫어서 방에서 누워 있었습니다. 늦게 퇴근한 남편은 시어머니와 무슨 일이 있었냐 하고 묻더군요. 남편이 들어오는 길에 시어머니가 뭐라 했구나 싶어서 저도 남편에게 쏘아 붙였어요. 어머니가 뭐라고 하디? 아니, 방에서 우시는 것 같아서. 당한 사람은 난데 시어머니가 울고 있다니 황당할 노릇이었죠. 남편은 별거 아니면 가서 화 좀 풀어드리라고 나이가 드셔서 갱년기도 오시고 마음도 외로우신 것 같은데 저와 자꾸 싸우면 마음이 더 힘드시지 않겠냐고 말을 하는 거였어요. 그러나 저도 마음이 그러고 싶지 않았기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달랜다고 달래러 갔지만 시어머니의 기분은 달라지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냥 서로 같이 살아도 선을 지키면서 살면 되는 건데 왜 그런 걸 힘들어 하시는지 제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뭔가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에 저도 고집을 부린 거였습니다. 그날 시어머니는 밖에 휙 나가시더니 술을 사오셔서 제 앞에 탁 내려놓으셨어요. 그리고서 제 앞에서 술을 가득 따르시더니 마시라고 하더군요. 뜬금없으신 시어머니의 행동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속이 많이 상했던 터라 시어머니가 준 잔을 그대로 마셨어요. 시어머니는 저에게 거의 한 병을 다 마시게 하고는 자기에게도 따르라고 하셨어요. 시어머니에게 잔을 따르는데 시어머니가 제 손을 탁 치시더라고요. 어른한테 술 따르는 방법도 제대로 못 배웠냐고 하면서 공손히 따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자기가 왜 그렇게 못마땅하느냐 저에게 물으시더라고요. 저는 솔직하게 못마땅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족 회의에서 임신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 안 하시기로 하신 것 아니었냐고 말이죠. 시어머니는 그 부적이 뭔 줄 알고 임신하고 연관짓냐 물어보시는데 제가 좀 당황을 했어요. 그래서 얼버무리자 시어머니께서 그 부적은 임신 부적이 아니라 건강과 만전을 기원하는 부적이라 하셨습니다. 부적의 의미를 알게 되자 왜 그리도 민망한지 얼굴을 못 들겠더라고요. 넌 내가 많이 밉냐? 솔직한 마음으로 시어머니가 좋다고는 할 수 없었어요. 시집와서 시어머니가 살갑게 해주신 적도 없고 오히려 무슨 시집살이 스파르타처럼 집안일이나 시키시고 툭하면 다른 집에 심부름 보내서는 어떻게 인사드리고 말씀을 전하고 나왔는지까지 확인하시던 분이었으니까요. 마치 감시당하는 기분에 너무 기분이 좋지 않았기에 대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자기가 많이 미울 걸 안다면서 그래도 너무 미워하지 말라고 하시더군요. 왠지 그 말에 시어머니가 많이 작아 보인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도 그렇게 흘러가고서 또다시 시어머니의 스파르타 시집살이는 계속되었어요. 빨래 널고 개는 것부터 하나하나 신경 쓰시고 따지시고 또 가계부를 써오라 해서 지금 남편과 어떻게 통장 관리를 하는 것까지 다 캐물으시는 거래요. 아무리 시어머니여도 이렇게 깊숙한 부분까지 자꾸 물어본다면 다들 어떠실 것 같으세요? 저는 무슨 어린애가 용돈 받고 엄마한테 검사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다 큰 어른들이 왜 어머니에게 그런 것까지 일일이 체크를 받는지 기분이 나빴어요. 그런데 시아버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저 흐뭇하게 웃으셨습니다. 아무래도 품 안의 자식이라고 데리고 있을 때 시어머니가 가르치시려는 모습이 시아버지 눈에는 정답게 보였나 봅니다. 제 기분은 생각도 안 하시고요. 저는 마치 그냥 숙제 가는 아이 마냥 매번 혼나고 지적받고 하는 그 생활이 빨리 흘러가서 분가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달력에 뭘 체크하자 남편은 그게 뭐냐고 물었는데 진짜 얼마나 간절했으면 3년 채우는 날을 계산하고 있었겠어요. 3년이라는 시집살이가 끝나면 나도 자유롭게 살겠다는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이에 큰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건강하신 줄만 알았던 시어머니가 쓰러지신 거였어요. 그 바람에 집은 온통 난리였어요. 시어머니는 병원에서 검사 받으셔야 해서 계속 입원을 하고 계셨고 저는 집안일에 시어머니 짐 챙기느라 바빴습니다. 시아버지와 남편은 병원에서 살다시피 했어요. 병원에서는 시어머니가 간암이라고 했습니다. 이미 전이도 많이 된 상태라 이식 수술도 어렵다고 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되게 건강하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였어요. 시어머니는 치료를 받고 싶지는 않다고 하셨어요. 가족들은 그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서 무조건 치료 받으셔야 한다고 했는데 시어머니 혼자 자기의 병을 알고 계셨던 것 같더라고요. 저는 조금 화가 났어요. 매번 가족이라고 하시면서 정작 아프고 힘들 때 왜 가족들에게 말도 안 하시고 난감한 상황이 되었을 때야 피하려고만 하시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자기의 상태가 그다지 좋지 않다는 걸 알고 치료를 포기하신 듯 했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진즉에 아픈 걸 아셨다는데 그럼 일찍 말씀하셨으면 간이식이라도 하던 항암 치료를 하던 했을 텐데 병원에서도 너무 많이 상황이 좋지 않다고 말씀을 하실 정도였습니다. 눈물이라고는 없을 것 같던 남편과 시아버지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저는 뒤늦게야 왜 그렇게 더 눈물을 흘리셨는지 알 것 같았어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병원에 계시고 남편이 저와 집으로 왔는데 조용히 남편이 말을 해줬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의 친엄마가 아니라는 사실을요. 자신은 한 번도 친엄마다 새엄마다 생각한 적은 없었다고 해요. 시어머니는 남편이 어릴 때 이 집으로 시집 오셨다고 했습니다. 남편의 친엄마는 다른 남자랑 바람나서 남편이 5살 때 도망을 갔다 했고 남편이 6살이 되던 해에 시아버지가 재혼을 하신 것이 바로 시어머니셨던 거예요. 시어머니는 정말 자기 아이 돌보듯이 잘해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엄마라고 부르지 않아도 좋으니 뭔가 필요한 게 있다면 아줌마, 즉 시어머니에게 가장 먼저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셨대요. 그렇게 몇 년을 살다 보니 자연스럽게 엄마라고 부르게 되었고 이후에는 정말 친엄마 아들 사이처럼 지냈다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우리에게 되게 신경을 쓰실 때 저는 솔직히 왜 저렇게까지 하나 했는데 그 말을 들으니 좀 이해가 가더군요. 자기 자식이 아니어서 더 신경을 썼던 것이고 또 친엄마의 자리를 자기가 빼앗았나 싶으셨던 것 같아요. 도망갔던 친엄마가 남편이 10살쯤에 한번 집에 오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어머니를 내쫓고 다시 자기가 남편의 엄마 노릇을 하겠다고 했다더군요. 정말 너무 양심이 없는 아줌마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당연히 시아버지는 안 된다고 하셨고 남편의 친엄마는 시어머니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이 여자 내쫓지 않을 거면 애라도 데려가겠다고 악을 쓰고 그랬나 봐요. 어린 시절이었지만 남편의 충격이 컸는지 그날의 일을 생생히 기억하는 듯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왜 그리도 남편이 안쓰럽고 시어머니가 짠한지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더 시어머니에게 잘하려 했던 것 같고 시어머니의 말을 거역할 생각을 잘 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는 간암에 걸리신 걸 알면서도 병원에 계속 안 다니셨던 거였어요. 간암이었어도 이식 수술을 받을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었죠. 남편이 친아들도 아니었고 연세가 있는 시아버지에게는 무리라는 걸 알았기에 신세지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저는 그 이후로 제가 시어머니의 병간호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어차피 치료도 받지 않으니 퇴원하겠다고 우겼지만 저는 병원에서라도 진통제라도 맞으면서 지내시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네 마음은 알지만 나는 가족들과 하루하루를 보내는 게 좋다고 말씀하시면서 극구 집으로 오셨습니다. 저는 매일 회사에 돌아와서는 시어머니와 티격태격 수다도 떨고 과일도 먹으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웃음이 없으신 것 같던 시어머니는 어느새 웃음이 느셨어요.
저에게 밉다 밉다 하면서도 가끔 넌 그래서 남편에게 사랑받을 수 있을 거라고 덕담도 던지시기도 하셨습니다.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시려 조금 아프시다 느끼시면 산책을 다녀오시겠다면서 혼자서 그 고통을 참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병원에서 말씀하시는 기한을 지나실 때까지 시어머니는 기운차게 사시는 모습을 보였어요. 가족들은 시어머니가 아프다는 걸 서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힘든 걸 티내고 싶지 않은 것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으려고 하시는 건데 우리가 말하게 되면 더 힘들어 하시고 눈치 보실 것만 같아서요. 저희는 그래서 더 가족끼리 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하려고 노력했어요. 시어머니는 저희가 투닥거리는 모습을 보면서 흐뭇하게 바라보셨어요. 그리고 하루는 시어머니가 저를 부르셨어요. 내가 너 시집 오고 나서 참 못해준 게 많았지. 미안하다. 나도 잘해주려고 했는데 그게 참 안 됐어. 그냥 좀 더 네가 가족에게 더 마음을 붙이고 살림도 더 잘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가르쳐 주려고 했는데 그걸 내가 어리석게 표현했나 보다. 그리고 이거. 시어머니는 저에게 작은 반지 하나와 큰 반지를 하나 주셨습니다. 너희 아가 나오면 주려고 했던 반지야. 돌반지인데 꼭 돌 때 끼워줬으면 좋겠어. 내가 그때까지 살 수 있으련지 몰라서. 그리고 반지 하나는 내가 네 아버지한테 처음으로 받은 반지야. 순금 반지인데 아까워서 한 번을 제대로 못 끼고 이렇게 보관하다가 며느리 생기면 주자 했는데 이제서야 주는구나. 시어머니는 말씀을 하시면서 제 손을 꼭 쥐어주셨어요. 저는 시어머니의 그 마음에 눈물이 툭 떨궈졌습니다. 애써 시어머니 앞에서 절대 슬픈 티 안 내려고 더 애처럼 굴기도 했는데 시어머니가 저에게 그렇게 마음을 갖고 계셨다는 것도 너무 늦게 알아서요. 죄송한데 죄송하다는 말조차 입에서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렇게 한 달 정도 지났을 때가 제가 시어머니께 아침 인사 드리러 방으로 들어갔는데 시어머니가 조용하시더군요. 어머니? 시어머니의 손을 잡는데 너무 차가웠어요. 놀라서 아무 말도 못하고 눈물만 차오른 채 시어머니의 코에 제 귀를 갖다 대었습니다. 숨을 쉬지 않으셨어요. 저는 숨도 못 쉰 채 시어머니를 붙잡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정말 편안한 표정으로 가셨어요. 너무 편안해 보여서 오히려 그동안의 삶이 힘드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장례를 치르려고 준비하는데 시아버지가 저에게 뭔가를 하나 주셨습니다. 시어머니가 간직하던 상자 하나였는데 그 상자 속에는 제 이름이 적힌 봉투와 베넷 저고리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그 봉투를 열어보는데 눈앞이 캄캄해진다는 소리가 뭔지 알겠더군요. 거기엔 시어머니의 편지와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 이 편지를 읽을 때면 내가 세상에 없단 소리겠구나. 가기 전에 말을 할까 수없이 고민을 했다. 하지만 내가 무슨 면목이 있다고 너를 내 딸이라 불러보겠니? 난 정말 엄마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너처럼 예쁜 아이를 혼자 버려두고 늘 마음이 힘들었다. 네 아버지는 나를 매일 때렸고 우리 두 사람을 죽으라고 집에 불을 질렀어. 나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너를 고아원에 맡길 수밖에 없었다. 내 한 몸 살려고 너를 거기에 맡겼어. 그때는 너를 데리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 것 같았다. 그래서 차라리 이런 부모 없이 너 혼자 잘 살아가라고 생각했어. 너희 시아버지 덕분에 너라는 아이를 찾았지만 차마 나설 수가 없었다. 그래서 내 아들과 결혼해서 잘 살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너를 소개시켜주게 된 거야. 다행히 성심이 좋았던 너희 둘은 마음이 잘 맞아 결혼을 했지. 난 너에게 그동안 못해준 것을 해주기보다는 내가 가기 전에 너가 어디 나가도 부모 없이 자랐단 소리 안 듣게 많은 것들을 배웠으면 하는 마음으로 알려주려고 했지만 그냥 내 욕심이었나 봐. 차라리 그 시간에 너를 더 사랑해주고 더 아껴주고 응석 부리게 해뒀다면 좀 더 네가 결혼 생활에 행복하지 않았을까? 미안하다. 미안하고 너무 미안하고 또 미안해. 그렇지만 항상 엄마는 널 사랑한단다. 그걸 알아줘. 그리고 주었던 돌반지는 네 돌 때 내가 끼워줬던 반지야. 처음 네 아빠랑 결혼할 때 받았던 반지를 맡기고
네 돌반지를 사서 함께 사진을 찍고 나서 얼마 후에 널 맡겼어. 이제야 너에게 보내준다. 부디 행복하게 살아. 사랑한다 내 딸. 엄마가. 시어머니, 아니 엄마가 남긴 편지에는 구구절절한 내용들이 가득했어요. 저는 털썩 주저앉아 세상에서 한 번도 낸 적 없이 큰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꿋꿋하게 울지 않고 살겠다 했는데 그날은 하루 종일 울어도 눈물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사진 속에는 희미하게 웃는 엄마의 얼굴과 아기 때의 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 손에 끼워진 돌반지, 엄마가 내게 해줄 수 있는 최대한의 행복한 추억을 담아놓은 사진이었어요. 시아버지는 제가 엄마의 친딸인 걸 알고 계셨다고 합니다. 엄마가 사진만 가끔 들여다보는 걸 알고 시아버지가 몰래 알아보셨다고 해요. 수소문을 해도 찾지 못해서 심부름센터에 이름하고 고아원 그리고 나이를 가지고 사방팔방 찾다가 저를 찾게 된 것이었죠. 그리고는 아들과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서로 승낙을 하시고는 저와 남편이 결혼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남이기에 가능했던 거겠죠. 엄마는 그리고 시아버지는 그렇게라도 저와 한 가족이 되어 살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때 저는 정말 인생에서 가장 힘든 날을 보냈어요. 너무 혼란스러워서 장례식조차 제대로 참석하지 못하고 울다가 실신하고 울다가 실신했습니다. 사무제 때가 되어서야 저는 엄마의 영정사진을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잘 살겠다고. 엄마라고 한 번도 불러보지 못했지만 그래도 늘 그리웠고 평생 기억할 거라고 말입니다. 지금도 가끔 그렇게 떠나버린 엄마를 생각해요. 알았다면, 일찍 알았다면 어떻게든 엄마를 치료받게 했을 거예요. 제 간을 다 주더라도 엄마를 살렸을 거예요. 물론 밉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지만 그렇게 떠난 엄마를 미워하는 건 소용없는 짓이라는 걸 이미 전에 깨달았기에 지금은 가끔 꿈에서 만나는 엄마를 조용히 껴안곤 합니다. 나에게도 그런 엄마가 있었다는 사실을 잊고 싶진 않아요. 힘들었던 기억마저도 이제는 추억이네요. 여러분도 곁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가족이 있다면 조금 더 행복한 시간을 보내세요. 가족이 떠나면 그 빈자리는 상상 이해로 너무 크거든요. 제 긴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 늘 행복한 일만 있으세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